여러분, 노년에 혼자 살기 듣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자유로우신가요? 사실 혼자 산다는 건 이제부터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도 건강도 심지어 외로움까지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죠. 그런데요, 혼자 사는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곧 커다란 고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혼자 살기는요, 진짜 독립된 삶의 시작입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덤비면요, 혼자 있는 즐거움 대신 혼자서 어쩌지? 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 혼자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지침 8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한 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 노년의 진짜 자유를 누리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산다. 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뭐든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다면 결국 어느 순간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집안일부터 병원비 처리, 심지어 가구 조립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침대 조립을 하다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의료 서류를 잘못 제출해 불필요한 비용을 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생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혼자 산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요청하세요. 혼자 사는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요청한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려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이웃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며 관계를 쌓아두세요. 그 네트워크가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도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동네 복지센터, 노인 복지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세요. 혼자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살면서 무리하지 말고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을 사는데 집중하라. 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갇혀 살다 보면 현재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걱정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만약 병이 나면? 또 돈이 다 떨어지면?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진짜 문제는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건강할 때도 혹시 큰 병이 생길까봐 운동도 즐기지 못했고, 돈이 있을 때도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써보지도 못했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느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쳤어. 걱정은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 현재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멀쩡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돈이 있다면 지금 필요한 만큼 쓰고 건강하다면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더 망칠 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하세요.
걱정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사는 노년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미래는 알아서 오게 두세요. 지금의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미래는 저절로 더 나아질 겁니다. 세 번째는 돈 관리의 달인이 되라. 돈이 있어야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살면서 돈이 없으면요, 자유고 뭐고 그냥 하루하루가 고난이에요. 전기세, 물세, 병원비, 식비까지 혼자 산다는 건 결국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죠. 문제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매달 연금이 나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마음껏 써야지 라며 외식을 하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통장 잔고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도 돈이 없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존심은 상하고 혼자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져 버렸죠. 혼자 살기 위해선요, 돈 관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정비와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비비를 꼭 남겨두는 것.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 예비비가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또한 돈을 무작정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은 돈을 내가 즐기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달에는 여행비로 이만큼 쓰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죠. 돈은 혼자 사는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돈이 있으면 병원도 편히 다닐 수 있고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오늘부터 돈 관리 철저히 하세요.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행복하지만 돈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관리하되 거리두기를 잊지 말라. 만약 부담스러운 관계면 끊어라.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내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누구 하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짜증, 갈등, 그리고 고립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친구 모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이 갈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서로 험담을 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됐죠. 결국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혼자 살기로 했는데 결국 스트레스로 뒤덮였어. 혼자 살기로 했으면 인간관계도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반대로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과감히 거리를 두세요. 노년은 내 평화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니 자식들이 내 삶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너무 선을 긋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식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됩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노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집을 관리하라. 내 공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입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에요. 그런데 집이 엉망이면요, 삶도 엉망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치우는 걸 귀찮아했죠.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뭐하러 치워? 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옷, 정리하지 않은 잡동사니들로 집안이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집이 지저분해진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동안 마음도 복잡해지고 자꾸 우울해지더라는 거죠. 결국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집이 내 기분을 이렇게 망칠 줄은 몰랐어. 집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살기로 했으면 내 공간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세요. 쓰지 않는 옷, 고장난 전자제품, 정체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내 삶까지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사소한 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엉켜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매트가 있다면 당장 정리하세요. 집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혼자 사는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은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평온하고 집이 안전하면 삶도 안정됩니다. 내 집을 관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고 혼자 살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6번째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움에 빠지지 마라. 외로움은 스스로 만든 함정이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로움에 사로잡혀 우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이란요, 사실 누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방치할 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손님이 내 집에 눌러앉아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홀로 살게 됐죠. 처음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외로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그러다 점점 더 우울해지고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게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 누구나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산책, 독서, 취미활동, 동네 모임 참석 등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을 끊지 마세요. 혼자 사는 건 독립을 뜻하지 고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때때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하세요. 단순한 전화 한 통만으로도 외로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혼자 있을수록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외로움을 방치하면 마음이 병들지만 외로움을 다스리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7번째, 작은 기쁨을 만들어라. 혼자 살면서도 웃을 일이 많아야 산다. 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 삶은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고요한 공포가 될 겁니다. 웃음이 없는 삶은요, 빛이 없는 방과 같아요. 아무리 넓고 멋져도 캄캄하기만 하면 금세 답답해지죠.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면 스스로를 웃게 만드는 작은 기쁨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살면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에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꽃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고 작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화분의 꽃 심기였죠. 하루하루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 할아버지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보니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내가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됐어. 혼자 살 때 중요한 건 내 삶에 웃음을 불러올 작은 즐거움을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쌓이면 외로움은 저 멀리 사라지고 삶이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뭘 해야 기쁠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내가 나를 기쁘게 만들어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스스로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혼자 살아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멋진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혼자 아프면 정말 무섭다. 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2번째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자 집에 있다가 아프면 어떨까요? 병원에 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 할머니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나는 튼튼해 라며 건강관리를 대충 하셨습니다. 운동도 귀찮아서 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는 휴대폰도 멀리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몇 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겨우 구조됐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두려워졌고 건강을 잃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년에는 건강이 곧 생명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산책을 하세요.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걸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라면, 치킨, 과자 같은 유혹적인 음식들은 적당히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점검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고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몸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건강하면 혼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서 사는 한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 혼자 산다. 그런데 더 행복하다. 한 할머니의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70대의 김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막막함에 하루하루가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TV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외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그렇게 김할머니의 혼자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그녀는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장난 전자제품, 몇 년째 입지 않은 옷, 심지어 남편이 쓰던 낡은 낚시 도구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꽃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꽃이 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작은 기쁨이 되었죠.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정리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이야.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려면 몸이 튼튼해야지라는 생각에 매일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걷고 돌아오느라 숨이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산책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내 건강 챙기러 나왔는데 친구까지 생겼네. 일석이조야. 김할머니는 돈 관리에도 철저해졌습니다. 이전엔 홈쇼핑에서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느라 통장이 늘 텅 비어 있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예산을 따로 정리하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돈은 모으기만 하면 쓸모가 없어.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해. 매달 한 번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한 거죠.
동네 꽃집에서 예쁜 꽃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녀는 하루하루를 스스로 바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강좌를 듣고 주말에는 가까운 시장이나 박물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찾아오는 거야.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걸 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걱정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친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오늘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때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꽃을 보고 웃고 친구들과 나눈 소소한 대화를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어쩜 이렇게 활기차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힘들 필요는 없어. 오히려 혼자라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결국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할 기회입니다. 김할머니처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혼자서도 충분히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혼자 살기의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삶은 혼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에 가입하여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혼자 살면 외롭지 않겠냐? 며 부추기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재혼이 외로움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을 때의 연애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성격과 내 성격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남은 노년을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성격인데 상대방이 매일 붙어 다니려 하고 끊임없이 나를 간섭한다면요?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느긋하게 살고 싶지만 상대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든다면요? 그 순간부터 재혼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을 텐데라는 후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런 9가지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재혼하면 안 됩니다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낭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내가 재혼에 적합한 사람인지 냉정히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재혼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혼자가 더 행복할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노년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선택의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가득한 성격이라면 재혼을 고민하기 전에 꼭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재혼은 내 삶에 또 한 사람의 불안 요소를 추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때는 내 일만 걱정하면 됐지만 재혼을 하면 상대방의 일까지 곱하기 2배로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 땐 불안감이 있어도 비교적 잘 견뎠습니다. 혹시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나? 하면 다시 확인하면 됐고, 문 잠그는 걸 잊었나? 싶으면 문을 한 번 더 잠그면 끝났죠. 하지만 재혼 후 그녀의 불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느긋하고 태평한 성격이었습니다. 약을 챙기지 않아도 다음에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외출하고도 곧 들어가겠지라는 태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남편의 행동을 상상했습니다.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사고라도 나면 내가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하나?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나 하나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는 저 사람까지 걱정해야 하니 하루가 지옥 같다.
만약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오히려 불안 요소를 배가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걱정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나만의 평화롭던 일상이 불안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의 삶은 걱정이 아니라 평화로워야 합니다. 불안을 줄이는 삶을 원한다면 혼자가 오히려 더 행복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소통보다는 침묵을 고집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렵고 침묵이 편하다고 느끼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두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해야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인데 소통 없는 침묵은 갈등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말을 꺼내기보다는 속으로 사귀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재혼 후 아내와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늘 아무거나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막상 식탁에 오른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표정이 굳고 식사 도중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침묵은 아내에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더니 왜 표정은 불만이 가득해요? 대화 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이런 침묵은 오해와 불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혼자 살 땐 침묵이 편했는데 재혼하고 나니 그 침묵이 갈등으로 돌아오더라. 차라리 혼자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소통을 어려워하고 침묵을 고집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오해는 결국 싸움으로 번질 겁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며 평화를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지키는 길 아닐까요? 세 번째는 간섭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 간섭받는 걸 질색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할아버지는 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도 본인이 먹고 싶은 시간에 하고 TV 채널도 남 눈치 보지 않고 맘대로 돌리는 게 행복이었죠. 그런데 재혼 후 아내는 모든 일에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드셔야죠. TV 소리 좀 줄여요.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놔요? 심지어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혼자 살았던 건데 재혼하고 나니 잔소리와 간섭이 더 심하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는 게 훨씬 행복했어.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이 오히려 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은 친절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겐 간섭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고민 중이라면 상대가 내 성격을 온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확고한 성격이라면 재혼보다는 혼자의 자유를 지키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네 번째는 내 돈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내 돈은 내가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성격이라면 재혼은 그야말로 폭탄을 안고 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낭만이 아니라 상대방과 경제적 책임까지 나눠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경제적 자립이 상대방의 손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할머니는 평생 알뜰하게 돈을 모아 안정된 노년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도 내 돈은 내가 번 거고
내가 써야 제맛이지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주변에서 혼자 살면 외롭잖아.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권유에 흔들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며 친구들이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혼 이후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가진 돈이 거의 없었고 생활비와 집안일에 대해 우리가 부부인데 그 정도는 서로 돕는 거 아니야? 라며 그녀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새로 꾸미려면 돈이 좀 들겠지만 당신 돈이니 괜찮잖아. 이번 달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생활비 좀 더 내줄 수 있어? 같은 말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래, 부부니까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났고 이제는 자신이 번 돈을 쓰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돈을 쓰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내 돈이 부담이 됐어. 내가 이러려고 평생 아껴가며 살았나 싶더라.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어 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나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금방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노년의 돈 문제로 다투는 만큼 서글픈 일은 없겠죠? 노년의 경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며 안정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평화롭던 삶은 단숨에 갈등과 후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면 재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냉정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돈과 함께 내 자유와 평화를 잃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일 테니까요. 내 돈을 지키고 싶다면 혼자가 오히려 최고의 선택입니다. 5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이라면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서로의 감정이 매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평생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땐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금세 표정이 굳어지고 말도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지 않겠냐며 재혼을 권유했고 그녀는 나도 이젠 감정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재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재혼 생활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혔고 할머니가 기분이 나쁠 땐 왜 또 그래? 기분 풀어라는 말을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할머니의 감정을 더 건드렸죠.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인 그녀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분 좀 생각해주면 안 돼?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결국 작은 갈등이 쌓이고 쌓여 그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땐 내 기분에만 집중하면 됐는데 재혼하니까 상대의 감정까지 신경 쓰느라 더 힘들어.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는 재혼이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만약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성격이라면 재혼 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분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 충돌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말이죠. 내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어렵다면 재혼보다는 혼자서 내 감정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고집스러운 성격이라면 재혼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재혼은 서로의 방식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과정인데 내 방식만 고수하려다 보면 갈등이 끊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평생 규칙적으로 살며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는 꼭 정해진 시간에 하고 저녁엔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주 정돈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재혼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거든요. 그녀는 아침 늦잠을 즐기고 식사 시간도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며 살자고 생각했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 7시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게으르면 건강에 안 좋아라고 하면 아내는 왜 내 삶까지 당신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나도 내 방식이 있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했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조율해야 하니 너무 피곤하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성격이라면 재혼은 불편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니까요. 상대가 내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겁니다. 노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방식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죠. 만약 내 방식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혼보다는 혼자만의 규칙과 루틴을 유지하며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일이 내 기준에 맞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재혼은 여러분에게 끝없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혼은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그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 완벽주의 성격의 소유자였죠. 집안 정리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 생활 패턴까지 철저히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아내와의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비교적 느긋하고 자유로운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는 사람이었고 집안 물건도 한쪽에 쌓아두는 일이 잦았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불편함에 짜증이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미루는 걸 보고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대충대충 사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매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성격이라면 재혼은 오히려 그 완벽주의를 무너뜨리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 순간마다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혼을 했지? 라는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도 크죠. 완벽주의자는 혼자 살 때 가장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돌아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의 완벽한 세계를 지키고 싶다면 재혼보다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이라면 재혼은 반드시 신중하게 고민해 보세요. 8번째는 밥 차리는 거 딱 질색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차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성격이신가요? 혼자 살 때는 간단하게 대충 먹고 설거지도 최소화하며 하루를 마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죠?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성격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재혼 상대가 몇 끼니 오늘 뭐 먹어?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평생 해결해야 할 숙제로 느껴질 겁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혼자 살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게 익숙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지. 뭘 이렇게 거창하게 먹어? 라는 생각으로 냉장고에 있는 걸 대충 조합해 간단히 해결하곤 했죠. 그런데 재혼 후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국이 있어야 힘이 나지. 저녁에는 제대로 된 반찬이 있어야지. 라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나도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메뉴를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였고 매번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견딜 수 없었죠.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밥 차리는 데만 쓰이는 거야? 라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땐 밥이든 뭐든 내 맘대로였는데 이제는 밥상머리 고민만 하루 종일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했어. 밥 차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식을 함께 준비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매 끼니를 기대하는 사람과의 재혼은 갈등을 피할 수 없어요. 노년에는 내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만약 밥 차리는 게 귀찮고 스트레스라면 혼자 살며 내 방식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9번째는 병간호 절대 못할 것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챙기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절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재혼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혼 후 상대방이 아프게 되면 병간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다가오게 되니까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는 평소에 스스로를 돌보는데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제때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았죠. 그런데 재혼 후 아내가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약을 챙겨 먹어야 했고 병원에도 자주 가야 했죠. 할아버지의 일상이 아내의 건강을 돌보는 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재혼이니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병간호라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내의 약을 챙기고 병원 스케줄을 관리하며 아내가 아파할 때마다 곁에서 돌봐야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상대방까지 돌보는 건 정말 고역이야. 난 병간호 같은 건 못할 성격인데 그걸 몰랐던 내가 바보였지. 병간호를 못하는 성격이라면 재혼은 분명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건강 문제까지 함께 짊어져야 할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특히 나도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병간호를 못할 성격이라면 혼자 살면서 스스로의 건강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가장 평화롭고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지키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한마디로 말해 낭만과 현실의 줄다리기입니다. 하지만 그 줄다리기에서 현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무리 외로움이 밀려와도 내가 어떤 성격인지 모른 채 재혼을 선택하면 낭만은 잠깐이고 후회는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롭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과 재혼하면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살 걸. 이라는 후회가 가슴을 치는 순간 혼자의 자유로움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성격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만약 내가 재혼에 적합한 성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용기 있게 혼자의 삶을 선택하세요.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겁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나와 함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결국 옆에 남아있는 친구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친구나 남으면 안 됩니다. 늙어서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친구는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편한 친구,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노년을 외롭고 힘들게 보낼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지는 결국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친구를 잘 고르고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필요한 6가지 친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첫 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 모든 관계가 서먹해진다고들 합니다. 젊을 때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더치페이가 기본이고 만나면 누가 계산할지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는 피곤할 뿐입니다. 늙어서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제는 허세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나이입니다. 있는 척, 잘난 척하는 친구와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만나면 늘 비싼 밥을 먹어야 하고 값비싼 선물까지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돈 떨어지는 순간 끝이 납니다. 편하게 만나서 길거리 떡볶이를 나눠 먹고 동네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쪽이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내고 다음에 형편이 되면 다시 사는 그런 관계가 오래갑니다. 계산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돈 문제로 자존심을 세우는 친구라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어서는 돈보다 마음이 편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돈이 있다고 잘난 척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돈을 핑계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갔던 고급 레스토랑이 이제는 한 끼 식사비조차 아까운 곳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번엔 내가 계산해라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아예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만나야 하냐? 그냥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먹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수다 한 판, 커피는 공원 벤치에서 캔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유독 즐겁고 편안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두 번째 친구는 나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누구와도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직도 친구를 경쟁 상대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친구는 평생 짐이 될 뿐이다. 늙어서는 나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친구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학벌, 직업, 돈, 자식 자랑이 끝이 없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비교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에서 벗어날 때다. 늙어서까지 친구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만나면 늘 자기 자식이 더 낫다고 우기고 내가 잘된 일에는 입을 꾹 다물면서 내가 힘든 일에는 속으로 웃는 친구는 필요 없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 라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는 친구가 있다. 그래도 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넌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말이 숨어 있다. 이런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 나보다 더 잘되면 은근히 무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면 못마땅해하는 친구는 독이다. 진짜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잘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들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다. 늙어서는 비교하는 삶을 끝내야 한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친구,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친구가 남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경쟁하는 친구는 결국 남지 않는다. 비교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다. 박영수 씨와 최명호 씨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은근한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오래 회사에 다녔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비교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잘되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었습니다. 최명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 앞으로 승진도 빠를 거야. 박영수 씨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유명 로펌에서 스카우트 됐어. 변호사 월급이 엄청나다더라. 서로 한치도 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래서 니들 통장은 두둑해졌냐? 순간 둘 다 머쓱해졌습니다. 결국 허탈하게 웃으며 자식 자랑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세 번째 친구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를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드는데 염치 없이 부담만 주는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아들 취업 좀 도와줘라.
내 차 좀 며칠만 쓰자. 너네 집에 방 하나 비지? 한동안 지내면 안 되냐? 이런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들어주면 끝도 없습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줬다고 계속 요구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부담 주지 않습니다. 서로 형편을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친구가 오래갑니다. 오랜 친구라면서 우리가 남이냐? 라는 말로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은 결국 이용할 생각뿐입니다. 이런 친구는 늙어서까지 스트레스를 줍니다. 친구는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짐입니다. 늙어서는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가 남아야 합니다.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명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 박철호 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야, 이번에 병원 가야 하는데 내 차 좀 잠깐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아무렇지 않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또 연락했습니다. 야, 나 급한데 내 차 좀 한 달만 쓰면 안 되냐? 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거절하려고 하자 철호 씨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냐?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내 차 필요해. 철호 씨는 그제야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네 번째 친구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오락가락해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 소모가 너무 지칩니다.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기분이 어떤지 살펴야 하는 친구,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 늘 조심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는 세상 다 준 것처럼 친절하다가 언제는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갑게 웃다가도 기분 나쁘면 연락조차 씹어버립니다. 이런 친구와 오래 지내면 결국 피곤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친구는 남 탓을 잘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뜬금없이 싸움을 걸고 섭섭하다고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소모적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늘 한결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비슷한 템포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늙어서는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서 편안함을 주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명수 씨는 오랜 친구 박철민 씨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철민 씨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친절했습니다.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사소한 말에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명수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갑자기 철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전에는 초라해 보였다는 거냐?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색해진 명수 씨가 농담으로 넘기려 하자 철민 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저번에 내가 좀 예민했지? 이번 주에 밥이나 먹자. 명수 씨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 기복을 계속 받아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감정에 따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다섯 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툰 뒤에도 쉽게 풀어지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세서 쉽게 화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사소한 감정 싸움조차 버겁습니다.
한번 싸우면 끝까지 등을 돌리고 섭섭한 마음을 곱씹으며 삭해야 하는 친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삐쳐서 연락을 끊고 지나치다가도 못 본 척하며 외면하는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늙어서는 자존심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싸웠어도 금방 털어버리고 야,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하고 웃으며 풀 수 있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작은 서운함을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에도 몇 년씩 원한을 품고 속으로 곱씹으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감정이 격해져도 결국 돌아와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는 평생 갑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끝을 보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늙어서는 서로의 실수를 쉽게 넘길 수 있는 친구, 서운함을 빨리 잊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구가 평생 가는 친구입니다. 김정수 씨와 박영민 씨는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다투면 서로 연락을 끊고 몇 달씩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야, 넌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영민 씨가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 내가 뭔데 내 패션을 평가하냐? 그 말싸움이 커졌고 결국 각자 화가 난 채 헤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아직도 삐쳤냐? 그럼 이번엔 내가 내 옷 좀 골라줘라. 정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좀 신경 써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란 자존심을 세우는 관계가 아니라 작은 일은 빨리 털어버리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쩌면 자식보다 더 낫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중 6번째 친구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늙어서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며 평생 살아라. 늙어서는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젊을 때는 밤새 술 마시고 무리하게 놀아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사소한 감기 하나에도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이 나이에 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몸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술과 기름진 음식만 권하는 친구, 병원에 가라 하면 에이, 괜찮아 하고 버티는 친구와는 이제 거리를 둬야 합니다. 야, 한 잔만 더 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그냥 푹 쉬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 곁에 있다가는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야, 건강검진은 받았냐? 이제 그만 마시고 물 좀 마셔라. 하고 챙겨줍니다. 몸이 아파 보이면 먼저 걱정해주고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가 남아야 합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친구와 있으면 결국 내 몸도 망가집니다. 매일 기름진 음식 먹으며 이 나이에 그냥 즐기자라고 말하는 친구보다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먼저 말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챙겨주지 않으면 결국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늙어서는 건강한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병원 검진을 같이 가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말려주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먼저 걱정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오래 살고 편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박영수 씨와 김철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은 정반대였습니다. 영수 씨는 건강을 신경 쓰며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반면 철호 씨는 이 나이에 뭐하러 관리하냐? 며 매일 기름진 음식에 술을 곁들였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연락했습니다. 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영수 씨가 말렸습니다. 야, 어제도 먹었잖아. 그냥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 철호 씨는 투덜댔습니다. 너 재미없어졌다.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몇 달 뒤 철호 씨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입원한 철호 씨를 찾아간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들을 거냐? 철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가자는 대로 갈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늙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가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당신, 남은 인생을 병상에서 보내고 싶습니까? 노년의 삶은 건강관리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젊을 때야 조금 무리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별일 없겠지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고 건강을 되찾기엔 너무 늦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습관들이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며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새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면 결국 몸이 먼저 비명을 지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끊임없는 긴장 상태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면역력도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면 몸속 면역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결국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게 됩니다.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도저히 못 자겠어라는 말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피로가 쌓여 다음 날도 힘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소화도 엉망이 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벽이 손상되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라고 고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궤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는 게 뭔가 허무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고립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는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 나 진짜 속상해라고 소리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을 공격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아, 그냥 넘기자라는 말 대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70대의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배우자가 무심해도 내가 참아야지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속으로 사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한쪽 몸이 마비되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다 털어놓을 걸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쌓아둔 스트레스가 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유지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큰일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낮에는 비몽사몽, 밤에는 말똥말똥한 상태가 반복되면서 피로가 쌓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게 됩니다. 낮잠으로 부족한 잠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 또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수면 부족은 심장에도 치명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하게 변합니다. 왜 요즘 혈압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며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지만 원인은 바로 뒤죽박죽 엉망이 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몸은 수면 중에 면역세포를 회복하고 질병을 막아낼 힘을 기르는데 잠이 불규칙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요즘 감기가 달고 살으라고 불평하지만 사실 그것은 면역력이 바닥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기뿐 아니라 각종 염증성 질환,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잠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력도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이 얘기 했나?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수면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잠이 부족하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기억이 뒤죽박죽됩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므로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근데 밤에 눈이 안 감기는데 어쩌라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결국 불규칙한 수면 습관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신호를 보내지만 들쭉날쭉한 생활을 하면 몸이 언제 자야 할지 혼란을 느낍니다. 잠들기 전 TV,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딱 10분만 본다 하다가 결국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고 결국 새벽까지 깨어있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밤새 뒤척이게 만듭니다. 그래도 난 낮잠 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낮잠은 짧게 자야 효과적입니다. 30분 이상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 리듬을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낮잠으로 보충하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 뿐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한 잠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68세 박 씨는 은퇴 후 밤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 자면 되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진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고혈압성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불규칙한 수면이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고 혈압을 급격히 변동시키면서 결국 뇌혈관이 손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채로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냥 일찍 잠들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평생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세 번째는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영양이 부족해지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고혈압과 신장 건강을 걱정해 소금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다 보면 오히려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오른다는데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적정량의 나트륨이 없으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네, 뭐지? 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퍼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의 맛이 줄어들고 결국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대충 때우게 되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밥맛이 없네. 그냥 대충 먹자 하다 보면 점점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까지 악화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됩니다. 요즘 감기도 잘 걸리고 기운이 없네라고 느낀다면 지금 먹는 음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노인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신경전달 물질의 원활한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치게 적은 나트륨 섭취는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같은 건망증이 잦아진다면 저나트륨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나트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싱거운 음식 대신 허브나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음식의 풍미를 살리고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짠 게 몸에 안 좋다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저나트륨 식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되 동시에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72세 이 씨는 고혈압이 걱정돼 몇 년 전부터 극단적으로 싱겁게 먹었습니다. 국은 거의 맹물처럼 끓였고 반찬도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니까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해라고 믿으며 점점 더 싱거운 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저나트륨 혈증과 영양실조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전해질 균형이 깨져 뇌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누워 있어야 했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면서 거동까지 불편해졌습니다. 건강하려고 싱겁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네 번째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A. 나이 들면 원래 몸이 뻣뻣해지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어느 날 갑자기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살짝 뻐근하고 허리가 뻣뻣한 정도였지만 가만히 두면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져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집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었더니 요즘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네라고 느낀다면 경고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갑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흔한 근감소증 SARCOPENIA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결국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말초혈관 질환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전이 형성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이유도 바로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신체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허리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서 한참을 뻗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허리가 뻣뻣하지? 라고 느낀다면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감소하면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에 쉽게 걸리고 피로가 지속되며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요즘 몸이 축 처지고 피곤이 안 풀리네라고 생각된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 신체 기능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몸이 굳어지는 것을 넘어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신체 유연성과 근력이 회복되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된다면 하루 5분씩 몸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75세 정 씨는 퇴직 후 특별한 운동 없이 집에서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면 어쩌나라는 걱정에 점점 외출도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한 정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아프고 다리가 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감소증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근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진 후에는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오래 걸을 수 없게 되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좀 움직일 걸 후회했지만 이미 몸은 굳어버린 뒤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쭉쭉 단축시키는 나쁜 습관 중 5번째는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아파도 참기만 하는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한 거야 라며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병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작은 통증이 곧 사라질 거라며 무시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장 쪽에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에이,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런가? 라고 넘겼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흔합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다들 무릎 아프대,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버티다가 퇴행성 관절염, 척추 협착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간단한 약물 치료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결국 수술까지 가야 합니다.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라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병원 가봤자 약이나 주겠지라며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위암, 대장암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나 배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참다 보면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검사 받으면 괜히 더 불안해질 것 같아라고 피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모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다가 병이 깊어지면 치료도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통증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67세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렸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라며 참고 넘겼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는 했지만 심장 일부가 이미 괴사되어 평생 약을 먹으며 조심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박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참는 것이 버릇이 되어 병을 키웠고 결국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